네, 비트코인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6만 달러 위에, 그러니까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고, 여전히 6만 2천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만 1천 달러를 일시 돌파해주는 그런 모멘텀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방향성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세팅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전후 시점에서 이 중독 리스크가 상당한 우려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상대적으로 리스크 자체가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어서 이대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40을 기록하면서 이 중립 단계가 공포 단계로 투자 심리가 후퇴한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7%대 중반에서 자리를 해주면서 상당히 높은 도미넌스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FX 프로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쿱치케비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1,800달러를 돌파할 경우에 빠르게 67,000달러까지의 랠리가 가능하다. 61,800달러는 50일 단순 이동 평균과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이 만나는 지점이다. 61,800달러를 넘지 못하면 7월과 8월의 저점인 55,500달러 수준으로 되돌림을 펼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800달러 부근에서 지금 저항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느냐 아니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67,000달러까지 랠리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55,000달러까지 리테스트를 하느냐,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1,800달러가 상당히 중요하다. 난센 같은 경우에는 이 61,800달러 돌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단기 바닥을 형성했지만 일간 캔들 추세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을 밑도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61,800달러 깨질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세의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62,000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만 달러에서 7만 1,000달러, 여기가 지금 강한 저항 구간이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주요 저항선이 2,700달러, 지금 상당히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5만 달러 밑으로 빠졌던 게 다시 6만 달러 위에 자리하는 것만 해도 되게 반갑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상당히 조금 주요 저항 라인에서 지금 요러지도 저러지도, 요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61,800달러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느냐 아니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느냐, 지금 딱 그 분기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V자형 회복세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 경신이 가능하다. 57,500달러 위에서 가격이 유지가 된다면 9월이나 10월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V자 태권브이 나와줬고 여기서 순조롭게 나아간다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73,000달러 위에서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보니까 거대한 이 컵앤핸들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가 될 거라는 점, 그러니까 연내 10만 달러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딱 컵앤핸들 패턴 핸들 부분에서 지금 채널 중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뚫고 간다. 이게 지금 연말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랜 B는 언제나 그렇듯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안한 S2F 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은 5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조정한 결과 이 4년 평균 가격이 실제 수치와 거의 비슷했다.
2020년에서 2024년 예측 평균가가 5만 달러였는데 해당 기간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은 34,000달러였다. 2024년에서 2028년 평균 가격 역시 70만 달러 도달 이후에 34만 달러 부근에서 안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워낙 전폭적으로 큰 사이즈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능할까?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한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2028년 상당히 멀어 보이긴 하는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요 기간 동안 평균가 70만 달러 도달 이후에 34만 달러 부근 안정화 가능성. 지금 가격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이긴 한데 비트코인이 이제는 국가적인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글로벌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쉬 크립토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신의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강세장의 계획이라면서 6단계 스텝을 공유를 합니다. 상당히 재밌고 공감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1단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단단히 홀드할 것이다. 2단계, 앞으로 2달 동안 알트코인들을 천천히 축적할 것이다. 3단계, 4분기에 비트코인 올타임 하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단계, 알트코인들로 이때 전환을 할 것이다. 5단계, 2025년 중반까지 나는 알트 시즌에 탑승을 할 것이다. 6단계, 요때 공격적으로 익절을 한 뒤에 가족들을 은퇴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큰 손이고,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박하면서 차량에서 살면서 가진 재산을 모두 비트코인에 올인했다가 지금 부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스텝 바이 스텝 계획을 짜놓고 장기 대응, 중장기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럴싸하죠. 4분기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주고 요때 익절을 해서 알트코인들로 전환을 하고 알트 시즌을 통해서 내년 중반까지 공격적으로 익절을 하고 싹 다 은퇴시키겠다라는 아주 그냥 예쁜 플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계획은 말 그대로 이 애쉬 크립토라는 이 아저씨 개인의 개인적인 플랜이고, 예를 들면 정반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유명 분석가 중에 한 명을 뽑자라면 마이클 반덴포페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들로 갈아탔고 연말에 알트코인들을 다 익절하고 나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갈아타서 내년 비트코인의 정점 때 싹 다 익절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대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애쉬 크립토처럼 조금 반대로 올해까지 비트코인, 내년 알트 시즌에 싹 다 익절, 이런 식의 플랜을 짜놓은 경우도 있고, 뭐가 맞다 그르다라고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마다 더 땡기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비트코인 큰손의 계획이었습니다. 리플 소송, XRP 시세, 참 이번 주에 굉장한 화두였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XRP 거래량이 바이낸스를 추월하고 업비트는 전체 거래량의 30%가 XRP로 이루어질 정도로, 아무튼 한국 사람들 리플, XRP 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외신 크립토 미디어를 통해서 조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한 주였어요. 리플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의미 부여가 됐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한 가지 이슈는 과연 리플 소송이 이렇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항소를 이어가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도 많고 꽤 나름 브랜드 파워가 있는 미디어들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데, 먼저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SEC가 전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브스 같은 경우에도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항소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항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거든요. 저는 항소 가능성이 낮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어서 조금 어색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반대되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어요. 비트코이니스트닷컴 같은 경우에는 소송 끝났다,
지금 SEC의 입장이 나온 걸 보면 양측 다 SEC뿐만 아니고 리플랩스도 양측 다 항소 의사 없다 이렇게 지금 정반대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보다 미국의 정치권 지금 스탠스 자체가 급변을 하고 있고, 물론 해리스 캠프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암호화폐 원탁 회의에서도 줌 미팅 통해서 거의 뭐 고성 막말 수준의 어떤 갈등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역시 민주당의 위선 이 새끼들 표심 때문에 라는 생각들도 갖게 만들긴 했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암호화폐 업계를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또 트럼프가 쏘아올린 공이 워낙 커서 해리스 캠프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라면 지금 단계에서 SEC가 항소를 한다? 이건 좀 엇박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SEC가 밝힌 내용, 폭스 비즈니스에다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리플이 증권법을 추가로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 리플이 제한한 금액의 12배 넘는 과징금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SEC가 요청한 구제 신청을 승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이 고맙다라는 거잖아요. 땡큐. 이걸 통해서 바라보면 물론 명시적으로 항소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런 뉘앙스 자체는 항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점에 무게를 실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쪽에서도 거의 항소 의사 없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존중, 회사 계속 성장, 법치주의의 승리, 항소할 생각 없다라는 거죠. 스튜어트 알데로팁, 리플의 CLO 같은 경우에는 SEC의 20억 달러 요구를 법원이 거부했다. 우리는 법원이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존중한다라는 거잖아요. 항소 의사 없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과 SEC 모두 항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어떤 공개적인 발언을 한 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을 본다라면, 그 멘트를 본다라면 항소 가능성은 낮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엘레노어 테렛의 멘트가 지금 약간 어떤 이런 이견에 있어서 논란의 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종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SEC는 구제 판결이 아닌 2023년 7월 판결 자체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멘트를 때린 겁니다. 지금 SEC의 이번 입장문이 엘레노어 테렛이 요청을 해서 SEC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멘트를 해버리니까 약간의 어떤 관점 차이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이 7월 판결이라는 게 약식재판 판결을 말하는 건데, 이번에 구제 판결이 작년에 약식재판 판결에 근거를 하고 있잖아요. 1차 기관 대상 판매 물량은 투자계약 증권, 2차 판매 물량은 비증권 투자계약 아님으로 판결을 했던 게 작년 7월 판결.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구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를 존중하겠다라는데 7월 판결 자체 항소를 한다? 저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양측이 발표한 어떤 입장을 근거로 바라보나, 아니면 미국 대선 전국에서 화두가 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에서 바라보나, 지금 상황에서 SEC 항소는 이 똥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다가 SEC가 항소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속내를 알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적인 재료들을 다소 좀 드라이하게 바라봤을 때 항소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 가능성이 높다라는 외신 보도 플러스 소송 끝났다, 항소 가능성 없다라는 외신 보도가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도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세팅을 하고 지금 상황을 좀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이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베타 테스트를 개시를 했습니다. XRP 레저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블록체인과 디파이 프로토콜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금은 테스트 단계, 그래서 매매는 아직 불가. 이제 뭔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리플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번 리플 소송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한 것은 증권이 되기 때문에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를 팔고 그걸 통해서 ODL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USDT로 XRP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그거를 지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하지만 다행인 것은 리플의 ODL 사업의 거의 대부분은 미국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리플랩스의 어떤 비전, 사업 계획이나 목표에는 충격파를 가져다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 특히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글로벌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그 이후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발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리플이 지난해 메타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수한 커스터디 기업이죠. 규제 적격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슈를 지금 정면 돌파하려는 리플의 의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플러스 실물자산 토큰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려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스탠다드 커스터디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연준이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커스터디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커스터디, 예금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블록체인 시대가 됐을 때는 자체적인 지금 연준의 역할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물론 이제 연준이 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지만 은행과 연준의 컨셉을 짬뽕시킨 그런 디파이 시대의 새로운 은행의 개념, 이런 것들을 리플이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RLUSD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서 발행된다. 상당히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의미 포인트 지점들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번 리플 소송이 종료가 되면서 한 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닥터 프라핏 아저씨의 멘트가 가장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XRP는 2017년에 6만%라는 놀라운 폭등을 기록했다. 10년 동안 비트코인과 함께 시총 1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유일한 코인이다. 이번 소송으로 75%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견고하게 이게 유지가 됐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2017년 이후에 진정한 매크로 상승세를 보인 적은 없다라는 것이다. 2017년 사상 최고가 3.2달러에 회복하는데도 미치지 못했다. 리플이 세계 300개 이상 금융기관과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XRP는 CBDC 구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말에 CBDC 출시를 계획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에 리플 소송에서 SEC가 패소를 한 건데 이건 솔라나 ETF보다 XRP ETF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도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소송으로 겁먹었던 대형 투자자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XRP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저항선은 0.72달러, 여기서 또 한 번 저항을 맞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늦어도 2025년 1분기에는 1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과 비슷한 피보나치 수준에 도달을 하면 16달러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4년 동안 XRP를 보유해왔고 하락장에서 매수하고 있다. 베스트 케이스는 16달러에서 20달러, 워스트 케이스는 4달러에서 7달러, 타임프레임은 오늘부터 1년. 그러니까 1년 안에 최소 4달러에서 최대 2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은 본인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XRP고 XRP 투자하기 엄청 빡세다. 시세가 언제 반등하게 될지 모른다. 그거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XRP 홀더 가운데 한 명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6만% 이런 폭등 2017년에도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막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6만% 날아가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혹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XRP가 6만% 폭등하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2024년에서 적어도 2025년 사이에는 그런 거는 안 나올 거고, 다만 좀 한 1년 정도 타임 프레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약간 현실화가 느껴지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체감 정도가 느껴지니까 4달러에서 한 16달러 정도 사이에서 한번 가격이 나와주면 아주 많이 반갑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뒤에 이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는 자산군을 따져봤을 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XRP 홀더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석과 전망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